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안 추우신가요? 춥네요. 아니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시리님 같은 경우는 늘 안 추운 거. 어제보다 좀 저희는 추운 추워요. 것 같아서. 예. 마음이 따뜻해서 그쵸. 안 추우신가 봐요. 얼굴이 늘 발그레 하셔가지고. 네. 네, 저 말고도 요즘에 엄마들이 뭐 햇빛도 못 받고 해서 온몸이 찌뿌둥거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게다가 아이들 방학이기까지 해서 힘들겠네요. 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오늘도 저희와 좀 같이 수다도 떠시면서 네. 기분을 북돋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요. 지금이 입학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미 초등학교 입학 소집일이 지나고 해서 입학 시즌 지났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이제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전에 네. 1,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9년 예비 초등학생 1학년 말고요. 네. 2020년 그리고 2021년 예비 초등학생들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네. 이제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와 그리고 아이와의 뭔가 이제 합의를 찾아가려면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그냥 집 가까운 공립학교에 보낼까 아니면 사립학교에 보낼까 이 네.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사립학교에 꼭 보내야 할까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공립과 사립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이제 어렴풋하게는 생각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의 개념이죠. 네. 영어로 퍼블릭 스쿨이고 네. 그야말로 공공적인 학교라고 하는 건데 불어로는 뭐라 그러나요? 피블릭 뭐 있겠죠. 네. 역시. 뭐 근데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이제 직접 설립해서 네. 운영하는 학교고요. 네. 대부분 지방 이제 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이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이제 이게 국립학교도 있는데 네. 이 국공립이라 해가지고 이제 묶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교육청에서 세워서 운영한 학교라면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 권한이 이제 중앙정부, 교육부 산하. 서울 교대 초등학교는 그러면 국립이고 그 일반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학교는 그렇죠. 그렇게 국립이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 실제로 이제 만약 고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서울 시내 국립학교는 뭐 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랑 국립국악고, 국립 그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예고라고 하죠. 이 학교들 외에는 대부분 이제 공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영어로도 프라이빗 스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 교육청에서 지은 게 아니라 학교 법인, 이제 공공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재단?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지을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반대대로 그냥 개인 자금으로 설립된 학교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연예인들이 많이 보내는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이름이 뭐죠? 영훈? 영훈초등학교. 뭐 이런 데가 사립초등학교. 그렇죠. 사립초등학교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인 뭐 돈 있으신 분들이 예전부터 이제 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소위 명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지은 학교들이 많죠. 전국에 사립초 몇 개쯤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국에 초등학교가 한 6천여 개 정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중에서 사립초는 한 80여 개 와, 정도가 몇 되지가 퍼센트인 않아요. 거예요? 네, 진짜 얼마 안 되네요. 네, 2%도 채 되지 않고요. 한 1.3%? 1.2%? 1%네. 그야말로 1%네요. 그렇죠. 1%죠. 야. 그 흔히 말하는 상위 1%. 상위 1%. 나는 1%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야. 그렇죠. 이렇게 여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있겠네요. 여긴 1% 초등학교 나온 사람 없잖아요. 저희는 99%입니다. 저희는 서민이에요. 근데 이 80여 개 사립초 중에서도 절반이 서울에 다 몰려 있어요. 맞아요. 지방에 있으면 저 같은 애들은 뭐 사립초등학교 뭐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는데요? 네. 네. 알았지만 네. 사실 남일이었죠. 말씀대로 뭐 절대적으로 1%밖에 당시에는 더 적었던 적었죠. 우리가 다닐 땐 적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저 옆집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있으면 뭐 맞아요. 있는지 없는지 뭐 사실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립초등학교랑 공립초등학교를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차이가 느껴지는 게 네. 학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싸다. 사립은 비싸다라는 비싸고,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데 대체로 뭐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좀 궁금해요. 대체로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아, 예상. 1년인 거죠, 1년에? 네. 엄청나네. 1,000만 원인데 예, 정확한 수치를 보면은요. 서울의 경복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95만 원. 이게 어디 뭐 조사 결과 나왔던 건가요? 네, 이거는 2017년에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제일 많은 건 경복초등학교였고 그 다음에 많은 건 한양초등학교하고 우천초등학교였어요. 거기도 뭐 한 네, 여기도 1,249만 원. 1200만, 1200, 1300만 하는 거네요. 네, 웬만한 뭐 대학교 등록금 그렇죠. 뺨치는 네, 금액이죠. 그렇죠. 얼마나 대학 등록금이 이제 그래서 두 인문대- 학기로 내는 그쵸. 거니까 그 이상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유명 여기에 포함되어 사립대들. 있는 금액이 입학금이랑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현장 체험 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들어있는데요. 아, 총액이군요. 네, 근데 이 금액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가로 뭘 하게 되거나 하면은 뭐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략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만 원 이상. 네, 이상. 최소. 최소. 제가 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사립초에 두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네. 수업료랑 급식비, 스쿨버스비, 방과 후 활동 최대 5과목, 네. 그 돌봄까지 다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그러면 우리 시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100이면 1년이면 1200이 넘는 거네. 네, 그러네요.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신입생이면 입학금, 교복, 체육복 구매 비용 이런 거 해서 초기 비용이 조금 들겠죠. 얼추 뭐 비싼 학교 같은 거는 실제로 2천만 원 이상 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야. 국공립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라서 수업료가 아예 전혀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뭐 급식도 아예 무상이고, 그렇죠. 그러면 정말 뭐 방과 후 활동비나 이런 것만 조금 그런 것도 아마 적- 저렴할 거예요. 저렴하죠. 네. 그럼 진짜 아니 근데 엄청나네요. 엄청난 차이가. 차이네요. 거의 이제 1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난다 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십 배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1년 기준으로 하면 네, 엄청나네요 정말. 아니, 근데 거기에 사립초등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또 학원을 안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학원까지 하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월 이제 비용이 몇 굉장히 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학습적으로도 뭔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일반적으로 그 예체능 활동이 사립초가 좀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 또 뭐 영어 같은 경우 네. 처음에 이제 사립초가 확 떴던 게 그 영어 과몰입 교육을 해준다. 뭐 빡세게 소위 말해 네. 교육을 시켜준다. 그게 왜냐하면 공립은 뭔가 나라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대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사립은 이제 그거를 학교에서 정하니까 이제 과목을 조금 더 이제 융통성 있게 이제 할 수 있다,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더 치중하고 뭘 좀 이렇게 줄이고 약간 그러니까 있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식의 교육을 그렇죠. 사립초등은 가능한 거네요. 네, 할수 뭐, 있었다. 뭐 승마, 빙상, 스키 뭐 이런 약간 그런 거를 다양하게 할 수 같은- 있다는. 지금은 많이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승마나 뭐 이런 부분들 아직은 네. 많이 대중화됐지만 여전히 고급 스포츠잖아요. 저희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뭐 방과 후 활동 해봐야 뭐 독서 저는 그런 것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연극, 네. 이런 거. 그런 거 됐어요? 네, 농구, 뭐 이런 거. 네, 사립초등학교에서는 뭐 골프, 피아노 뭐 이런 뭐 미술 맞아요. 뭐 승마,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고 수영, 하니까. 스키, 보드, 뭐. 아니 그 방과 후 활동 비용 자체가 크겠는데요? 그런 스포츠를 이용한다면? 근데 이제 좋은 게 그런 거래요. 그런 걸 이제 사립에서는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주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케어를 해주는데, 그래서 공립은 그걸 엄마들이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따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차이가 커서 하더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원어민 강사도 뭐 기본적으로 있고 하니까. 그렇죠. 조금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죠. 학부모 입장이라면 네. 그 생각이 또 들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뭐 아이를 이제 케어할 때 돌보는 것 역시도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좀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식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좀 그래요? 저는 이제 주변에 사립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공립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공립에도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세심한 선생님의 비율이 사립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사립은 그게 평가가 돼서 이제 잘 못하시면 또 이제 나가셔야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공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무원 개념인데 공무원 개념이니까. 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사립 재단 소속이다 보니까 직원이죠. 언제든 예, 월급쟁이 똑같은 월급쟁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징계를 받을 수도 예. 있고 뭐 그런 게 좀 그런 크겠죠. 것 때문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 어쨌든 그렇게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선생님들의 비율이 사립이 훨씬 갑자기 궁금한 점인데 사립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월급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을까요? 급여가? 그런 걸로 다들 그렇죠.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겠죠? 네. 네. 학비를 이 정도로 받는데 당연히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나요? 유치원처럼? 좀 해봐야겠네요. 6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중학교 입시도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이제 학교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싶고. 자기 학교의 어떤 명망이 또 높아지니까. 아, 그죠.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이런 데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1%니까 1% 중에서 경쟁을 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이제 뭐 실제적으로 그 사립과 공립의 이런 뭐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저희 이제 아파트가 위치가 네. 그 공립을 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서 이제 사립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보면은. 네, 왜냐면 사립은 버스가 집 앞에 딱 이제 오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립학교 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 계속 돌잖아요. 사립초등학교 버스들이 전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사립 같은 경우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보낼 수 있죠. 예. 추첨식이니까. 예. 그러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버스 1시간 당연히 넘는 거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유명 사립학교라는 네, 것들은 그렇게 그러겠네요. 보내잖아요. 근데 보통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는 서울이랑 경기도로 까지도. 지역을. 네. 근데 경기도라고 하면 얼마나 넓어요. 경기도가 저 경기도 연천, 파주, 철원도 있죠. 물론 그런 데 없지만. 네, 학교가.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지역, 예, 뭐 이쪽으로는 가는데, 네, 저도 이제 주변에 철원은 보면, 강원도였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도 주변에 보면 아예 이제 뭐 1시간 좀 넘는 통학 거리를 불구하고도 이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는 그만큼 분들이 학교에서 있어요. 케어를 잘해준다라고 또 네네. 생각해서 그리고 또 맞아요. 차가 이제 또 보조교사분들이 또 타셔가지고 다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일단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이제 케어가 좀 더 잘 되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사립초등학교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프로그램 선생님들도 음.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와서 해주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사실 저희 어릴 때 드는 생각이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립이라도 뭐 선생님 소위 말해서 워낙 스펙 사회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경력이 어떻게 그런 걸 되느냐. 따지셨습니까? 제가 따진 게 아니라 당시에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뿐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또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 뭐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육을 한다 떼묻었죠 치면 아이들이. 그러게요. 정말 때묻었네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다녔던 것 같은데 나한테 잘해주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은 당연하죠. 네,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따였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은 몇 어. 어디 대학 출신이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정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선생님이 좋은 대학을 나온 거랑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그게 거거든요. 문제인데 네. 마치 이제 그래도 만일 유명 내가 대학, 어디를 네. 꿈꾼다고 했을 때 보면 그 선생님이 그런 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알지 않을까? 이 사람한테 배우는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이죠. 실제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초등학교부터도 아마 사립초등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분들이 어떤 선생님들의 스펙을 보게 되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이만큼 학비를 내는데 네.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사립초등학교는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직원을 뽑듯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스펙이 좋은 분들을 그렇죠. 선택을 아무래도.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립초등학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드는 게 엄마들이 그 네트워크. 네. 아이들 이제 그런 사립초등학교 좀 이제 뭐 집안이 좋고 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친구는 오래 가니까 네. 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뭐 환경이 좋은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의 어려서부터의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쌓으면 계속 앞으로 이제 커가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 실제로 이제 굉장히 유명 사립초등학교에 나온 친구가 아는 이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유명한 집안 이제 재벌가 집안의 자제분들이랑 손주들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대요. 네. 근데 그 친구들과 아직까지 아주 어린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격없이 만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고 뭐 그 친구들이 뭔가 자기 자신의 사회적인 뭐 이런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네트워크적인 부분에서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친구들이 잘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들의 고무를 얻어먹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뭔가 이제 그들과 친구라는 그 점에서 보면 내가 그래도 나 뭐 잘 살고 있고 약간 이런 자기 만족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 최한 지난해에 또 안 좋은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그런 네. 뭔가 너무 차이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그렇게 다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와중에 네. 또
한 가지 이슈가 저희가 또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관련해서. 음. 최근에 이제 혁신학교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네. 이제 혁신학교 갈등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최근까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요? 최근에 이제 알아보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공부를 좀 해보기로는 네. 이제 혁신학교 자체는 이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105조에 따라서 이제 생긴 건데 학급당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걸 학년당 5학급 이내로 이제 작은 학교 운영을 학교네. 통해서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들이 이제 맞춤형 교육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겨난 거고요. 이게 2009년에 그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처음 이제 등장을 했고, 2010년에 진보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서울이랑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이 6곳에 혁신학교가 이제 생기면서 그 이후로 점점 많아졌죠. 그렇죠. 이 혁신학교 자체가 이제 좀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 상징이고 이제 핵심적인 그런 성과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뭐 큰 차이겠죠. 이게 결국에 보면 혁신학교의 가장 특징이라고 내세우는 게 이제 현행 구조가 사실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로 돼 있고 이제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네. 주입식 교육 개념인데, 여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 창의적이고 네. 자기 주도적인 이제 학습 능력을 높여가지고 해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혁신학교 자체가 보면 교육 방식도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토론, 네.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고 또 참여식. 그렇죠. 프로젝트. 그렇죠. 이게 왜 해외 사례에서 보면 대학교 때 하던 그렇죠. 그런 대학교 식으로. 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팀으로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입시 경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 입시 구조는 여전히 수능 그리고 뭐 내신 성적에 의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혁신학교 자체는 그런 부분은 창의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가면 입시 경쟁에 불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를 이제 제가 좀 보면 이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풍납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책에 있는 뭐 어디에 풍납토성은 어디에 위치했고 뭐 어느 왕이 뭘 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잖아요. 네. 혁신학교 아이들은 그걸 할 때 우리 뭐 그런 뭐 풍납토성이나 이런 옛날 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팀별로 나뉘어서 어떤 성들이 우리 지역 내 어떤 성이 있는지, 그런 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여기를 직접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직접 가보고 가서 뭐가 있는지 사진을 찍고 뭐 그렇게 하는 좀 체험 거를, 학습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체험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교육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을 할 때도 그냥 숫자만 써서 1 더하기 1은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뭐 블럭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든지. 소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주입식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죠. 이걸 뭔가 좀 찾아내는. 네,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게, 주도하는. 예,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게 보면 많이 생기고 있죠. 이게 기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행 법에 따르면 이제 학부모랑 교사 50%가 동의를 하면 혁신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데, 동의를 안 하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보 교육감이 하시니까 네. 이제 새로 짓는 학교는 다 혁신학교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한 상태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헬리오시티 송파 지역에? 네, 송파 지역에 헬리오시티 사태가 생긴 건데, 네. 진보교육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이걸 만들었으니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오게 하기 그리고 위해서 아마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게 미래형 그렇죠. 인재를 이게 키우기 길게 위한. 봤을 때 보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 그렇죠. 있어서. 근데 실제로 시스템만 보면은 선진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 이제 그런 수업 형태 이런 비슷하죠. 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말한 대로만 따라가면은 뭐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불만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불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처음에 도입되는 시기다 보니까 네. 틀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저희끼리 이제 얘기한 거지만 우리 네. 게임을 하면은 처음에 게임이 출시가 된 다음에 처음 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해보고 이거 좀 아닌데? 이런 거 이제 그 게임 회사에다가 의견을 내면 그럼 수정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낸다던가 하는 개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로 생기는 학교들은 다 혁신학교 지정한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이제 지금 학교에 들어간 애들은 말씀하신 대로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다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뭐 효과가 있을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실험을 하는 것처럼. 실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그런 게 어쨌든 지금은 대입을 수능을 쳐서 시험을 쳐서 가니까 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제 이런 공부를 계속 해야 이제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대학까지 갈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뭐 남을 다른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실험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적응도 못하고 대입도 못 보고 그럼 우리 아이들만 손해가 아니냐. 뭐 그 부모들의 입장은 그런 거죠. 그렇죠. 공립학교를 보냈는데 혁신학교다.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는 혁신초등학교는 그 교실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다르다고 해요. 딱 들어가면 보통 칠판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책상과 의자가 쪼르르 그렇죠. 우리 때는 그래서 일렬로 이렇게 칠판을 딱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혁신학교에서는 애들끼리 마주보게 자리를 배치를 해놓는다거나 팀별로 뭐 동그랗게 해놓는다거나 뭐 해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참여 수업을 할 수 네, 있고 참여 수업을 할 수 있고 뭔가 획일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주입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고 창의성을 그리고 발휘할 수 있잖아요. 있는. 왜 우리 외국 어렸을 때 외국 영화 보면 어린이 영화 보면 애들이 초등학교인데 막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딴짓하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우리 때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약간 혁신학교는 딴짓을 할 수 있었죠. 이게 몰래 했지.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혁신학교가 약간 그런 옛날에 우리가 보던 그런 미국에 있는 영화 속의 학교처럼 그렇죠. 네. 학생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보면서 이제 이게 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죠. 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 보면 뭐 야 너 씨 이렇게 떠들어 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선생님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잖아요 수업을.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런 경쟁을 유발하는 것 자체를 지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시험이나 대회 이런 게 전혀 없다고요. 아 그래요? 네. 혁신학교 자체가?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요즘에는 공립학교도 시험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는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선생님 권한 하에 뭐 그냥 수행평가나 뭐 이런 걸 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다 같이 어떤 순위를 평가하는 게 그러면 네. 따로 없는 건가요? 숙제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네. 뭐 또 팀 과정, 프로젝트. 결과보다는 네. 과정 자체를 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와, 뭐 그럼 이런 저희가 배웠던 방식과 다르네요. 네.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옛날이었다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친구들 수능 같은 걸 보면 수능을 봤을 때 평소에는 썩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는데 수능을 봤는데 대박이 터진 거죠 소위 말해. 결과로서 말한다.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의 평가가 아니라 점점 과정을 평가하고. 근데 저는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이런 면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이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뭔가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운 아이들은 뭔가 공부만 하고 뭐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던 아이보다 그 공감 능력이 훨씬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 그 담임 선생님에 따라 좀 재량이 큰 것 같은데 그 제가 들은 한 학급은 한 학년에 100권씩 책 100권씩 읽기. 그래서 6학년이 졸업하면 책 600권 거의 1000권에 달하는 책을 저게 사립초등학교가 저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죠? 그걸 가지고. 그럼 약간 개념이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는 사립초등학교 거리 좀 들어오면서 공립이긴 한데 아직은 틀이 잡히지 않아서 뭔가 그런 학부모들 그러니까 큰 불만이 비용을 있는. 들이지 않으면서 뭐 사립초처럼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런 근데 약간 선생님이 다르긴 하죠. 네. 그쵸. 그렇죠. 이런 차이가 지금 나오네요. 보니까 이게 나오네. 상대적으로 우리 자율적으로 다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우리 시리님 어때요? 혁신학교 좀 보면. 지금 방금 책 읽기 운동을 저희 초등학교 때에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책 읽는 게 중요한 게 방학적이지 아니라 않았어요? 할당을 주는 거죠. 방학 동안에 니들 책 몇 권인데 그렇죠. 읽어라가 아니라 독후감을 써라. 그렇죠. 그거에 증거를 대한 내라. 그래서 독후감 몇 장 무조건 고등학교 제출. 다니셨네요. 만화책도 독후감을 낼까요? 혹시? 궁금하네. 아니, 만화책은 안 제외. 됐네요. 일반 아. 책만 해서 강압적으로 했으니까 애들이 뭐 이걸 뭐 감상문을 쓰겠어요. 그냥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어디 앞에 있는 부분 대충 베끼고 뭐 그렇게 해서 대충 그쵸. 제출하고 맞아. 꼭 손으로 써야 돼요. 그것도. 앞에 이제 네. 서평 같은 것도 나온 거 이제 보고 네. 이제 쓰고. 뭐 지금은 인터넷에서 검색이라도 하지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조금 앞이나 힘들었죠. 뒤에 앞부분, 도움말 같은 그쵸. 예, 맞아. 그분 그랬단 말이에요. 앞만 뒤만 보는 거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고 했는데 혁신학교가 보면은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애들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맞아요. 공부하고 의도는 좋은데 이게 현행 입시가 지금 수능이랑 대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저도 생각에 좀 스무드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뭔가 갑자기 이렇게 네, 해놓으면 강제적으로.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베타 테스터가 되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있어서 보면 나는 그러면은 교육 정책의 어떤 뭐랄까 그렇죠 피해자 네. 개념이 돼버리는 저희 학년이 그렇거든요. 저희 학년 때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데 컴퓨터만 이제 할 줄 알면 대학에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컴퓨터 자격증을 따고 있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에. 저희가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이제 대학 입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2016년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혁신고 재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1.9%였어요. 그런데 전국 고교생 평균은 4.5%였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그렇죠. 수준의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런 걸 들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결국은 기존 우리 그러니까 학습 시스템에 맞춰진 그렇죠. 학업 성취도 조사니까 어찌 보면 그 새로운 혁신학교에 맞춘 새로운 수업을 조사 들으면 방법도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데 어쨌든 대입을 보는 건 기존 마찬가지다. 시스템 아니냐.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만약 혁신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간에 대입 시스템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은 이 애는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혁신적인 이런 교육 방법이랑 전혀 상반되는 그렇죠. 미입식 교육이라고 되게 그러잖아요. 혼란이 올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래서 중학교를 그냥 공립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혁신초 나온 애들이 딱 중학교 입학하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혁신초 나온 애들 손 들어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딱 손 들면 이제 성적 밑에는 다 니네들이 깔아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대요.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쪽 엄마들의 입장은 우리 아이는 혁신초 나왔는데 알아서 다 자기 하기 나름 아니냐. 우리 아이는 잘한다. 중고등학교 가서도. 이러는 얘기도 또 있어요. 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충분히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만약 그런 식의 그렇게 반응을 얘기를 보인다면 하면, 네. 그래서 이 혁신초등학교가 이제 뭔가 공립이긴 하나 뭔가 사립의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기회를 주는 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의 이제 해당된 사람들에게는 뭔가 피해 그러네. 의식에 휩싸일 수 있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립 그리고 공립 그리고 공립에서 또 새롭게 탄생한 혁신초등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 세 곳에 뭐 다른 형태의 학교를 보낼 때 뭔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고려하면 좋을지 좀 부모님 입장에서 이것만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추려봤는데요. 네. 특히 사립초를 우리 애도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께 또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통학거리. 맞아요. 통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는 한 분은 뭐 한 7시 15분쯤에 애를 태워서 보낸다고 7시부터 돌려요. 학교 수업 시작이 언제죠? 몇 시까지 등교해야 9시? 8시 반, 사립초등학교 8시 반에 이제 그 스쿨버스가 들어온대요. 학교 안으로? 예.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인 근데 거죠. 준비가 이제 아이들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8시 반에는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7시부터 대부분 버스가 이제 돌죠.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 시설이 좋고 뭐 이런 학업 수업이 좋아도 그러니까 애가 너무 지쳐한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하면 그게 뭐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뭐 또 그리고 동네 친구도 좀 사귀기 어렵다. 맞아요. 주변에 가까운데 그렇겠다. 놀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이 동네가 아닌 경우가 네, 많겠네요. 많아서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종교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 종교 관련 수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채플.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어떤 종교 뭐 이제 가족의 종교와 맞지 않으면 또 그렇죠. 그런 것도 보내놓고서는 대학에 다닐 때도 막 채플 이런 거 하면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와이드가 있죠. 와이드가 수업이 무조건 있죠. 거부감이 좀 있으신 학부모라면 좀 피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학비는요? 현실적으로. 학비도 사실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본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00만 원 훌쩍 넘고 좀 뭐 유명하던 학교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2,000만 원씩 들었는데 1년에 2,000만 원 부담하시려면은 뭐 연소득이 그럼요. 네. 그 마지막으로 사립초는 학교의 설립 이념에 따라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 특화된 경우가 많아요. 네. 부모의 교육관, 가치관, 그리고 또 애의 성향 이런 거를 파악해서 뭐 어떤 영어에
특화된 교육을 한다던가 뭐 오케스트라나 학기부처럼 어떤 맞아요, 예체능에 특화된 운영 예술대학교에 포함된 이제 사립초등학교가 보면 그렇게 막 오케스트라 이런 거에 막 굉장히 치중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결국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파악해 보시려면 뭐 1년 전부터 입학 설명회에 꼭 참석해서 그 학교의 설립 이념이라던가 어떤 맞아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꼭 커리큘럼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해보셔야 돼요. 저기에다가 좀 더 더하자면 이게 부모들만 합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들과도 충분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아이랑 좀 멀리 학교를 다녀야 되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가면 동네 친구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유치원에 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한 1, 2년 전부터 충분히 아이와 교감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합의를 봐야 아이가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이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기본에 학비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연 1,000만 원 이상.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인 거고 뭐 한 2,000만 원까지. 2,000만 원 정도는 애 교육, 학교를 보내면서 그에 따른 재반 비용에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능력이 그 정도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엄마 아빠가 안 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느냐까지 정말 고려를 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무리해서 보내는 거 일단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거리나 네. 뭐 주변 친구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현실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막상 생각을 해보자면 교육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해본 부분이고 근데 실제로 저는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보내면 성공할 확률이 정말 높을까요? 상위 1%가 다니는 사립학교니까 뭔가 좀 다르지 있을까요? 않을까요? 주변의 친구들은 일단 성공한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는 확률적으로는 높겠죠. 네. 소위 말해.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경제 수준을 깔고 가야 된다고 하면 뭔가 집에서 서포트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테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아이와 비교했을 때 성공한 확률이 높죠. 높기는 높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죠. 모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한다거나 네. 이런 게 경쟁도 또 있고 네 그럴 거고 그런 경쟁이 조금 더 아이를 좀 더 이렇게 공부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물어볼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인 베이직한 그 학비를 제외하고 그렇죠. 우리 네 사람은 어떤 혹시 학교를 선택을 보낸다면 하시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구초단님 어때요? 저는 이제 저도 공립학교 출신인데 뭐 초등학교 뭐 별거 있어 그냥 뭐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냥 그냥 가면 사립학교 되지 안 가봐서 라고.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네. 좀 이렇게 취재하고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도 좋은 것 같고 뭐 사립학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혁신학교를 보내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네 역시 괜찮을 것 젊어요. 같아요. 역시 젊어요. 혁신적이잖아요. 네. 네. 그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고려했을 때 보낼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필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랑 이제 토론하고 어떤 그 핵심을 파악하고 이제 이런 능력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획일화된 교육은 언제라도 전 중고등학교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 어떤 기본 인성이라던가 그런 걸 잘 잡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이런 공감 예의, 능력. 어떤 예절. 예의를 가르쳐 주진 않는 네. 것 같긴 저도 한데. 기본 인성이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가정에서 배우는 게 가장 기본이라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배워봤자 그냥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회성, 뭐나 선생님 말 들어서 공부할 수 있고 뭐. 근데 혁신학교 의도는 좋긴 한데 만약에 사립초등학교에 그 천문학적인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비 우리가 없다면 사립학교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시리님 의견인데요. 그러게요. 왜냐면 지금 혁신학교에서 얘기하는 토론도 하고 직접 뭘 하고 했던 거를 고등학교 때 비슷하게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립이었습니까? 네, 사립고등학교였어요. 아, 인천에는 사립- 공립이 거의 저도 없었어요. 고등학교는 사립이었어요. 네, 고등학교는 대부분 사립이 많아서. 근데 학비가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니까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런 사립초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비싸고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의 뭐 분위기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약간 과학 쪽에 치중된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저도 뭐 과학 쪽 좋아하기도 하고 서영도 맡긴 했는데 그러다 그걸 보니까 경험해 시리님이 보니까 시비가 된 거예요.
관련이 있네요. 네. 근데 저는 좋아하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쵸. 쪽에 과학 쪽에 전혀 또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간 학교도 아니고 정말 뺑뺑이로 그냥 들어간 학교인데 그래서 뭐 국어 쪽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학교를. 그래서 그런 거서 그냥 사립 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애들을 다 서포트 다 해주고 방과후 교육까지 다 해주고 그런다면은 부모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하긴 하거든요. 사립 초등학교가. 중학번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사립을 보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비를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위 1%, 소위 말하는 뭐 1%밖에 안 된다라는 결국에는 피라미드 사회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 보면은 정말 마음속으로는 사립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자체가 타이트하게 붙어서 있는, 제가 또 이제 주입식 교육의 대표 주자였잖아요. 대표격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너무 주입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립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주입식이에요.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지만 베타 테스터가 과연 그러니까 될래라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 애매할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립학교 보낼 능력이 된다면 보내서 거기서 다양한 교육도 좀 시키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의견이 또 반영될 수 있다면 또 이런 방향으로 또 교육을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공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교육 정책에 따라가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인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좀 그런 것도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확률상으로 봤을 때 아마 이거는 모두가 다 동의할 텐데, 확률적으로 내 자식이 조금 더 사회에 나왔을 때 뭐 그러니까 인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외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 본다면 확률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사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공부라는 게 제 생각에는 뭐 자기가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네, 맞기는 네. 한데 그리고 뭐 결국 이제 입시를 준비하려면 중고등학교 때 좀 교육비 같은 거를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는 조금 아꼈다가? 네, 아꼈다가 몰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다들 아마 그 고민을 할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딱 해가지고 잡아줄 거냐, 아니면은 그냥 좀 돈을 많이 어릴 때는 모았다가 중고등학교 때 딱 쓸 거냐. 지금 사실 그 차이가 제가 그 의견을 물어보면서 했던 게 그 학비를 제외하고. 무시하고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무시하지 이상인 않습니다. 거고요. 네. 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립학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내고 싶다는 건 사실 그거는 그게 네. 추첨이에요. 보내고 싶은 데서 추첨이 다 맞아. 보낼 수가 추첨이기도 없어요, 하고. 여러분. 지금은 되게 그 기분 좋은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네. 생각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학비가 사실 가장 부담일 수 있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초등학교 6년에 거의 최소 6천 이상 거의 한 1억 정도 가까이를 애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1억 네. 생각하고, 1억 정도 생각하고 보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그건 사실 일반인들에 있어서는 보면 그래요. 차라리 그 1억을 나중에 모아서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직접 건네주는 주면. 게 더. 그게 이제 방식의 차이겠죠.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나는 야, 네 교육비가 5억이야.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자 이걸로 뭐 해봐 주느냐, 아니면 야 어떻게든지 이 돈을 들여가지고서는 네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다 했다. 이렇게 하는 방법. 맞아요. 네. 부모의 만족일 수도 있는 개념인 것 같고, 근데 그 우리 옆집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충분히 사이가 필요한 게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리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크면서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얘기를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런 뭐 형식으로 뭐 학교는 이루어진다, 수업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친구들 좀 다양한 지역에서 친구들이 올 거야, 버스를 타고 다닐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면 아이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 뭐랄까 이런 주제가 나온 것 자체가 어떤 사립이 물론 상위 1% 보낸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돼 있지만, 그만큼 공립 학교에 대한 어떤 부모님들의 불만 또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사실 포함이 돼서 사립학교를 보내야 할까 말까를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립도 뭔가 더 이제 많은 학부모들의 만족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방과후 활동 이런 것도 공립이 문제가 뭐냐면 추첨을 하거든요, 이것도. 네. 선착순으로. 그래서 아무리 제가 맞벌이라도 돌봄 교실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방과후 활동 못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사립을 보내는 그렇죠. 맞벌이들이 있거든요. 아예 학교에서 모든 게 다 사실 처리가 되니까. 다 부자라서 보낸다기보다는 정말 무리해서 보내는 분들도 많고. 아,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 그냥 공립에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공립도 똑같다는 말도 있기는 해요. 네.
추천해서 그 지역에 따라 다른 거지. 결국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라가 뭐 저출산 우리 극복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만큼 낳은 다음에 교육이 더 중요하죠. 사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더 이상 이제 사립과의 공립과의 이런 큰 차이, 격차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부모들이 느끼지 않도록 덜 느끼도록 완전히 느끼지 않, 그러니까 뭐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맞춰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입식 교육이 서서히 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좀 스무드하게 변하면서 그와 함께 재반 여건들도 좀 변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 입시나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바뀐 교육 제도에 맞게 선생님들의 충분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도 필요해요. 선생님들도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추가로 설명을 하면 혁신학교는 이제 주제나 이런 거를 정할 때 선생님이 일단 가장 많이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주제를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야죠. 그건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앞서서 정리를 거의 잘했나요? 네,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전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돈을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제외하죠. 돈이 솔직히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데 그걸 좀 제외해야 우리가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립이라고 좋다고 생각하고 사립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그렇죠. 같고 예, 현실적인 우리 가정의 그 조건을 이제 잘 생각한 다음에 이제 아이와도 생각을 많이 이제 나누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제 부부들 간에도 또 이게 싸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부들 간에도 조금 많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정말 이제 이 아이가 이런 성향의 학교에 맞는지를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립을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제 공립으로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또뭐 사립을 갈 때도 너무 뭐 이미 결정을 했다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공립 역시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사립을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추천해서 떨어지면 공립을 가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커리큘럼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사립을 가든 공립을 가든 크게 너무 이제 걱정을 하지 마시고 뭐 원하는 대로 충분히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저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네. 생각도 다르고요. 교육관도 다르고 맞아요. 그에 맞춰서 하시는 게 네.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갑자기 뭐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긴간을 길게 준비해서 네. 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전투요가